폴란드 바르샤바의 한적한 연구소 건물에서 한 남성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그의 이름은 야쿠프 군사전략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예비역 장교 출신이다. 회색 머리에 깊이 패인 주름이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그의 눈빛은 세계 정세를 꿰뚫어보는 전문가의 것이다. 그날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제방산 뉴스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니터에 떠오른 한 줄의 헤드라인이 그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한국 K9 자주포 베트남의 수출 확정. 마이너스 단순해 보이는 이 뉴스가 그에게는 세계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으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군사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야쿠프입니다. 20년 가까이 폴란드 육군에서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이곳에서 동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국제방산 뉴스 모니터링은 제 업무의 핵심 중 하나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의 무기 체계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그랬듯 여러 뉴스 사이트를 차례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K9 자주포 베트남의 수출 확정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방산 수출 뉴스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가면서 저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라고요?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만 의존해온 그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고요? 저는 즉시 의자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안보 질서가 바뀌는 신호탄입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30년간 군사 전문가로 살아오면서 공산권 국가가 서방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가 말이죠. 이것은 분명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업무를 제쳐두고 이 소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K9 도입이 가져올 파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진행하면 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베트남의 군사 장비 도입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캐비넷에서 베트남 관련 자료들을 꺼내면서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말입니다.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이후 지금까지 거의 50년간 소련 그리고 러시아의 무기 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T-54, T-55 전차부터 시작해서 Su-27, Su-30 전투기, 그리고 각종 방공 시스템까지 베트남군의 주력 장비들은 모두 러시아제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중국제 장비들도 일부 도입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방제 무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공산당 체제 하에서 서방과의 군사 협력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첫 번째 문을 한국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료 연구원인 마렉에게 물어봤습니다. 마렉, 공산권 국가가 서방 무기를 도입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거의 없죠. 유고슬라비아 정도나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베트남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동맹 구조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러시아 마이너스 중국 축에 속해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종속적이지는 않았지만 군사적으로는 분명히 그 영향권 안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서방 무기 체계의 첫 발을 딛는다는 것은 서방 진영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서방 무기 체계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한국을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베트남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공산당 정치국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려면 엄청난 내부 토론과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고 국내 보수 세력들의 반발도 예상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베트남이 정말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에게 이번 K9 도입은 중국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만의 영향권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저는 우리 폴란드의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폴란드도 베트남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든요. 우리도 과거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으로서 소련제 무기에만 의존했습니다. T-72 전차, 미그-29 전투기, 각종 방공 시스템들. 모든 것이 소련에서 온 것들이었죠. 그런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러시아제 무기의 부품 공급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고,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를 긴급히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과연 러시아제를 대체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납품 속도였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내년에, 내후년에라고 했지만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무기를 배송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계약 후 6개월 만에 첫 번째 배치가 도착했거든요. 성능도 놀라웠습니다. K9의 사격 정확도와 연사 속도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기존의 러시아제 장비를 다루던 우리 군인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신뢰성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모든 조건을 정확히 지켰고 애프터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베트남도 이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베트남의 무기 도입 패턴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폴란드군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무기는 다르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러시아제보다 훨씬 정교하고 미국제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베트남이 K9를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성능, 가격, 신뢰성. 모든 면에서 최적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정치적 조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저는 K9 자주포의 기술적 사양을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K9의 포신은 NATO 표준 155이고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포탄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나요? K9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서방 무기 체계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K9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NATO 표준 포탄을 사용하게 되고, 이는 서방 무기 체계에 익숙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K9의 화력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군의 AFATDS-ADVANCD 필드 아틸러리, 택티컬 데이터 시스템과도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베트남이 K9를 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방의 전술 체계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두고 한국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바꿨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이 만든 이 철의 방패가 공산권 국가를 서방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K9의 모듈러 설계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베트남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 정밀 유도탄 시스템, 고급 통신 장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서방 표준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점진적으로 서방 무기 체계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K9의 유지보수 체계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K9를 수출하면서 동시에 정비 기술과 부품 생산 기술도 함께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는 베트남의 국방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K9를 통해 베트남은 한국의 다른 무기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KAI의 FA-50 경공격기, 한화 시스템의 천공 방공 미사일, 현대로템의 KB 전차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 무기 체계이거든요. 저는 5년 후, 10년 후의 베트남군을 상상해 봅니다. K9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한국제 무기들을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방 전술과 교리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베트남은 더 이상 러시아 마이너스 중국 축의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판 것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잠깐 일을 멈추고 역사책을 펼쳐봤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관한 자료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특별한 관계를 되짚어보고 싶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은 미군과 함께 베트남에 30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청룡부대, 백마부대, 맹호부대. 이 이름들은 베트남 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시 한국군은 용맹함과 동시에 현지 주민들에 대한 배려로도 유명했죠. 특히 저는 한 베트남 노인의 증언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우리와 함께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전쟁은 전쟁입니다. 아픈 기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과 베트남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베트남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전장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본질입니다. K9 도입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베트남의 땅에서 미군과 함께 싸웠다면 이제는 베트남이 한국의 무기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계약이 아니라 역사의 화해와 동행의 상징입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번 K9 도입 과정에서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 보여준 신뢰입니다. 베트남은 다른 어떤 서방 국가보다 한국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함께 했던 경험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역사라는 것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0년 전 전장에서 만났던 두 나라가 이제는 평화를 지키는 파트너가 되었다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K9이 있다는 것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분명 이런 감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저는 아시아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매우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1000km가 넘는 국경선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의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죠. 중국은 소위 구단선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의 80% 이상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 수역과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양국 어선들과 해경 간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인공섬들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군함과 전투기를 이 지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의 K9 도입은 중국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죠. K9 자주포는 해안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40km의 K군은 베트남 연안에 배치될 경우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중국 함정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공격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으로서는 분명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베트남이 서방 무기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경고 신호입니다. 베트남이 서방 진영으로 기울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저는 중국 정부의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고 군사적 위협도 더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것은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 주변국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베트남의 선택이 성공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9이 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바꾸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소식을 듣고 흥분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저는 하루 종일 분석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가 67달러에 불과했죠. 그런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성장은 경이롭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모든 무기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방위산업 육성을 국가 목표로 설정한 이후 한국의 방산업계는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K9 자주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990년대 개발을 시작해서 1999년 첫 양산품이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정말 세계 수준의 자주포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K9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K9의 수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그리고 이제 베트남까지. 이 나라들이 K9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능이 최고이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진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외국 기술을 단순히 도입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입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사격 통제 시스템, 추진체 기술. 모든 것이 한국의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저는 한화 시스템의 기술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만든 K9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최고 수준의 무기입니다. 베트남의 K9 도입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느꼈을 자부심을 상상해 봅니다. 공산권 국가가 러시아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니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인정이 있을까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기술력에서, 신뢰도에서, 그리고 국제적 위상에서 선진국 그 이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K9이 베트남 땅을 달리게 될 때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 소식을 분석하고 난 후 저는 동료들을 회의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느꼈던 감동과 확신을 그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K9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신뢰의 상징입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제가 너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들을 설명해 주자 그들도 점차 이 사건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동서냉전의 틀로 세계를 바라볼 수 없는 시대 말입니다. 한국 같은 중간 국가가 세계 질서를 바꾸는 주역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국인들도 꼭 알아야 한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지금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한국 사람들은 때로 자신들의 성취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아직 멀었다, 더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죠. 물론 그런 겸손함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K9 도입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사에 남길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공산권 국가를 서방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다리 역할을 한 것, 그것도 무력이 아닌 기술력과 신뢰로 말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K9이 지금 베트남에서 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여러분의 노력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K9로 시작된 베트남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베트남군 전체가 한국제 무기로 무장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국가가 될 것입니다. K9이 달려나가는 그 길이 바로 한국의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K9를 만드는 기술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무기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이것이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감동의 전부입니다. 한국의 K9이 베트남 땅을 달리게 될 그날을 상상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한국이 만든 평화의 무기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권까지 울린 한국의 무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땀과 열정.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한국의 힘과 자부심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슴 벅찬 한국인의 이야기를 매번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다면 감동두툼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